자, 오늘은 그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이루어질 수업이고요. 빡세게 하면은 1시간 동안에 바로 끝낼 수 있는데 너무 좀 빡빡해가지고 2시간 나눴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이중성을 알고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자현미경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6에서 179쪽 사이고요. 대한민국 남자 평균 키를 넘어섰네. 평균 키는 175. 딱 제 키 정도 돼요. 제가 174.6이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나? 했던 거 또 하게 만드네. 뭐라고? 자,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드브로이는 저번에 보여줬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 뭘 안 보여줘? 선단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해 줬는데. 드브로이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딱 뭐가 있어 보이지 않나? 물리학 잘생겼어요. 이분이 진짜 공부 잘하게 생겼어. 그 빡칠하게 생겼어. 이분이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그 김구슬. 중국으로 칠까? 중국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가 없어. 중국으로 치면은 그 왕의 아들 정도 됩니다. 황제의 아들은 아닌데 왕의 아들. 그렇게 돈이 많은 거예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이제 예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그러면 1892년도에서 1980 내가 84년생이니까 90. 내가 살았을 때도 태어났을 때도 살아 계셨어요. 예. 오. 그러니까 저의 전생은 아닌 게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가장 동경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건강하게 장수도 했거니와 이제 돈도 많았고 심심해서 물리를 했고 닮았다고?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고 뭐 이랬던 이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던 물질파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우선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그 광자 있죠. 광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던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슬쩍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정식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부분인데 그 광자가 질량이 없습니다. 되게 특이한 입자인데요. 빛을 입자로 봤을 때 광자는 질량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통 입자나 물질이라고 하면 당연히 질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물질이나 입자를 대표하는 물리량은 사실 질량이 아니고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을 가지면 그 운동량을 가진 대상은 입자 혹은 물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자는 특이하게도 질량은 0인데 운동량은 있는 이런 입자예요. 그래서 그 광자의 운동량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원래 운동량은 mv잖아요. 근데 광자는 질량이 없죠. 그래서 질량으로 나타낼 수는 없고 광자의 운동량은 신기하게도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로 표현되어집니다. 요거는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도 나오고요. 그 상대론적 역학에서 이 운동량을 이렇게 광자의 운동량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광전 효과에서 나오는 광자도 결국 운동량은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운동량을 광자의 운동량을 이용하는 실제 우주선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었는데 그 우주 돛담배라고 볼 수 있는데 우주에서 이제 커다란 돛을 펼쳐 놓으면 태양에서 오는 광자가 그 돛에 운동량을 전달해 가지고 그 우주선이 속도가 점점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론적으로 광속의 10%에서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운동량이라는 게 그리 크진 않아 가지고. 근데 이게 그 시범 운행으로 해 가지고 한 5m 정도인가? 한 그 정도 크기 된 돛으로 지구 주변을 이렇게 여러 바퀴 돌고 이제 수명을 다해서 이제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요 광자의 운동량을 이용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근데 잘 보면요, 이 결국 이게 오묘한데요. 요 운동량은 입자가 가지는 대표적인 물리량이거든요. 그리고 이 파장은 파동이 가지는 대표적인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빛은 파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장이 정의되잖아요. 근데 그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라는 값이 그 빛을 입자로 봤을 때 그 입자인 광자의 운동량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 드브로이는 요 두 개를 바꿨습니다.
바꾸면 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자와 같은 물질 입자도 운동량을 가진 전자도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라는 파장을 가지는 파동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드보로이가 이 식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이 식은 있었거든요. 요걸 자리를 샥 이렇게 바꿔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파장을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하는데 이걸 식으로 정리하면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니까 mv분의 h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파장을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하고요. 파장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물질, 그 입자가 파동성을 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파동을 물질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파동의 합성어가 되는 셈이죠. 물질인데 파동인 녀석이에요. 근데 이 물질파의 파장, 드브로이 파장은 대체로는 너무 짧아가지고 측정이 불가능한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랑크 상수가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에요.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이거 외우면 안 됩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거든요. 66261034. 그래서 혹시 비밀번호 까먹으면 이제 플랑크 상수를 찾으면은 이제 들어갈 수가. 진짜예요? 진짜겠냐고.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안 알려줌. 저번에도 이런 말 해봤지 않나요? 아 그래? 계속 비밀번호를 바꿔요. 상수로 이렇게 중력 상수로 했다가 플랑크 상수로 했다가 이렇게.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매우 작은 숫자예요. 그래서 계산한 거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게 웬만큼 질량이 작은 녀석 아니고는 파장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비교할 수 있는 파장이 수소 원자액의 지름, 양성자의 지름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 됩니다. 자, 근데요, 알파 입자, 골프공, 지구, 전자, 달리기 선수의 그 물질파 파장을 구해보면 알파 입자는 좀 의미가 있어요. 9.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이니까 그래도 수소 원자액의 지름보다는 길거든요. 근데 골프공의 물질파 파장을 구해보면 10의 마이너스 34승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액의 지름보다도 훨씬 작은 거죠. 그럼 뭐 측정도 안 되고요. 거의 뭐 의미가 없는 파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는 더하죠. 10의 마이너스 63승 미터입니다. 엄청나게 작은 파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자하고 달리기 선수를 비교해보면 전자는 제법 길어요.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니까 그 수소 원자액의 지름보다 1000배 이상 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고요. 실제로 그 파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관측이 됩니다. 근데 달리기 선수만 해도 10의 마이너스 36승이니까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상적인 거시 세계에서는 드브로이 파장이 거의 측정되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매우 짧아서 물질이면은 거의 그냥 그 파동의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는 그런 건데 아주 미시 세계에서는 이제 파동성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플랑크 상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h가 매우 작으므로 m이 매우 작아야지 물질의 파동성이 어느 정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드브로이의 이론을 이제 증명해주는 뒷받침해주는 실험이 있는데요. 그 실험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비슨 건머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 이름이에요. 데이비슨하고 거머라는 사람인데 거머는 저머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둘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인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두 물리학자입니다. 이 실험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실험 어떻게 하느냐? 전자를 니켈 결정에 쏩니다. 그럼 이 니켈 결정에서 전자가 반사되는데요. 여러 가지 각도로 반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실험 결과를 보면 특정 각도에서만 전자가 많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자가 파동이고요. 그 파동이 간섭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현상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비교 실험으로
이때 쏘아주는 전자하고 동일한 파장을 가지는 이 물질파의 파장과 동일한 파장을 가지는 X선을 쏘아서 실험을 해보면 요 각도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니켈 결정은 이제 결국에 그 원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격자를 이루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여러 반사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반사면도 있고요. 요 각도에서는 이제 요렇게 반사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더 아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요런 반사면을 잘못 것부터. 요런 반사면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반사면과 반사면 사이의 간격이 더 좁죠. 또 뭐 요런 반사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윗면과 아랫면 사이의 거리, 윗면과 아랫면 사이의 두께, 윗면과 아랫면 사이의 두께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얇은 막 간섭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전반사. 이게 윗면에서 반사된 녀석하고 아랫면에서 반사된 녀석. 제가 녀석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한 이유는 사실 지금 전자를 쏘는데요. 전자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파동처럼 행동을 해서 윗면에서 반사된 전자의 물질파 파동하고 아랫면에서 반사된 전자의 물질파 파동이 간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그 두께가 다르니까 경로 차이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각도에서는 이제 그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어서 보강 간섭이 되는 각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각도에서는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니까 전자가 많이 발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조군으로 똑같은 파장을 가지는 X선으로 실험해 보면 같은 각도에서 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를 잘 낸 실험이죠. 그래서 실험 결과 특정 각도에서 검출되는 전자의 수가 많았고요. 유사한 영상으로 X선을 결정에 비추면 특정 각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잠시만 유사한 현상인데 왜 영상이 잡았지? 아 이거 몇 년 만에 발견했습니다. 유사한 현상인 것 같은데. 유사한 현상으로 X선을 결정에 비추면 특정 각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도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이 간섭 현상은 대표적인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간섭한다고 하면 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간섭 현상을 최초로 밝힌 요 실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브로이 물질파 파장 공식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전자의 물질파 파장과 동일한 파장의 X선을 비췄을 때 동일한 각도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 것을 확인해서 드브로이의 공식을 입증한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시기에 톰슨이라는 사람이 JP 톰슨입니다. 조지 페지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회절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회절도 간섭과 함께 파동의 대표적인 현상이 됩니다. 전자를 얇은 금속박에 쏘아서 그 금속박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원자하고 원자 사이가 좁은 틈 슬릿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슬릿을 지나가면 이제 회절 현상이 일어나서 회절 무늬가 나타나게 되는데 X선하고요 이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같은 파장으로 맞춰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완벽히 동일한 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동일한 회절 무늬가 나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드브로이의 그 물질파 파장 구하는 공식이 맞고 전자도 X선과 마찬가지로 회절한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던 실험입니다. 여기에 그친 게 아니라 전자의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회절 무늬의 변화를 살펴봤어요. 전자의 속도를 증가시키면 물질파 파장은 mv분의 h죠. 여기서 h는 플랑크 상수고요. 전자의 속력을 증가시킨 거기 때문에 전자의 질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의 속력을 증가시키면 이 람다는 감소하죠. 그러면 파장이 감소하면 간섭이나 회절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간섭 무늬나 회절 무늬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전반적으로 파장이 길면 파동의 특성이 더 잘 나타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파장이 길면 해절 무늬나 간섭 무늬에서 밝은 무늬하고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다 넓어집니다. 파장이 짧아지면 그 무늬 간격도 좁아지고요. 그래서 전자의 속력을 증가시켰더니 해절 무늬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드보로의 이론에 따르면 속력이 증가하면 물집합 파장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 조지 페지 톰슨이 바로 이 조지프 존 톰슨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J.J. 톰슨이라고 해서 그 전자를 발견해서 톰슨의 원자 모형까지 제시를 해서 건포도 모형. 그분의 아들이 조지 페지 톰슨으로 1927년에 요 전자 해절 실험을 하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193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그로부터 3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노벨상 수상을 보고 행복하게 눈을 감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부자지간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전자를 입자로서 발견하고 이 사람 그 입자가 파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벨상 물리학상 둘 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어째 보면은 약간 페류나 같죠. 아버지는 입자라고 했는데 나는 파동이라고. 대단했던. 아빠가 가시고 나서 이제 주장한 건가요? 아니요. 그 37년도에 상 받았고 4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거 시험 문제로 낼까? 다음 중 역사적 시기로 먼저인 것은 그래서 조지프 존의 죽음, J.J. 톰슨의 죽음, J.P. 톰슨의 죽음. 그렇게 나오면 뭐 이제 괜찮은데 이런 문제로 항의를 많이 받을 수 있겠어. 자,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는데 빛은 파동이라고 거의 결론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이중슬릿 실험으로 빛이 간섭한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해절한다는 것도 그 이후에 이제 발견이 되고, 그리고 그 맥스웰이 이론적으로 빛은 전자기파라고 밝혀냈고, 그걸 또 헤르츠가 실험적으로 증명하면서 게임이 끝났어요. 빛은 파동이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갑자기 그 아인슈타인이 등장해가지고 그 광전 효과를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 지금은 이제 둘 다 가지고 있다. 입자성도 있고 파동성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물질의 파동성은요, 이 물질의 위에다가 전자라고 적으십시오. 물리학원에서는 전자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요. 얘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입자성은 제가 적지 않았어요. 왜 적지 않았느냐? 전자가 입자라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굳이 뭐 정리하자면 전자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지 않은 거고요. 근데 전자의 파동성은요, 결국에 간섭과 해절 현상이 일어나면 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의 간섭을 확인한 실험이 데이비슨 건모 실험이고요. 전자의 회절을 확인한 실험이 톰슨의 전자 회절 실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실험으로부터 이제 그 전자의 물집합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라는 그 드브로이의 공식을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전자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실험을 보면요, 입자성을 보여주는 실험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초록색 선으로 보이는 게 전자가 이제 지나가는 경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자가 이 바람개비를 지나가게 되면 바람개비 부분에 운동량을 전달해서 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와 비슷하게 요 크룩스관에다가 이제 요게 금속판을 이렇게 놔두면요, 금속판 모양의 이 전자가 가려져서 이게 경계가 선명한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전자가 입자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전자가 파동인 것을 설명해 주는 실험이 전자를 이용한 이중슬릿 간섭 실험이 있습니다. 전자를 이중슬릿에 통과시키면 간섭이 일어나서 특정 부분에는 전자가 많이 도달하고 특정 부분에 전자가 도달하지 않고 이런 무늬가 나와요. 이 실험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물리학자가 뽑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실험 1위로 뽑힌 게 그 전자의 이중슬릿 간섭 실험입니다. 왜요?
예, 그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게 2002년 9월 29일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오. 기사인데요. 뉴욕 주립대의 로버트 크리스라는 교수가 그 물리학자를 대상으로 200명에게 설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물리 실험을 선정했는데요. 시대 순으로 얘기해주면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둘레 측정 실험. 뭔지 압니까? 이게 일정한 보폭으로 걸음 걸어가지고 삼각법으로 지구둘레 측정했는데 지금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지 않고요. 어떤 두 도시 사이에 이제 그 보폭으로 이제 지가 직접 걸어가지고 이제 그 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재고 태양의 남중고도를 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둘레와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7위로 뽑혔고요. 그다음 갈릴레이의 낙하 실험이 2위. 갈릴레이의 가속도 실험. 이 갈릴레이 가속도 실험은 뭐냐면 그 빗면에다가 쇠구슬을 굴려가지고요. 그 종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종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소리가 나는 그 위치를 잡아가지고 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특성을 밝힌 그런 실험입니다. 그게 8위로 뽑혔고 아이작 뉴턴의 프리즘 실험은 프리즘 두 개를 이용해서 첫 번째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무지개 색깔로 분리되었다가 두 번째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다시 백색감으로 돌아오는 이 실험이고요. 그게 4위고요. 일단 캐번디시의 지구 질량 측정은 6인데 이 캐번디시라는 사람이 또 이게 희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약간 또라이였는데요. 보통의 그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캐번디시는 성격이 독특해가지고 다행히 근데 집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사는 일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러는데 낯가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하고도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대화를 못할 정도로 낯가림이 심해서 결혼은 당연히 못했고요. 그 평생 자기 방에 그냥 혼자서 연구하면서 실험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죽고 나서 이 사람의 연구 결과가 다 이제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방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중력 상수를 쟀습니다. 아, 이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중력 상수를 이 사람이 처음 밝혀낸 그 실험을 고안했고요. 우와. 이 사람이 방대한 연구 결과를 남기고 떠나가지고 캐번디시가 했던 연구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막대한 연구를 결과를 내고 갔대요. 그 영의 빛 간섭 실험 이게 5위로 뽑혔고요. 푸코의 진자가 10위,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이 3위, 러더퍼드의 원자핵 발견이 9위, 그리고 대망의 1위가 영의 전자간섭 실험인데 이거 영이 했던 건 아니고 그 영의 실험을 전자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을 1위로 꼽았습니다. 이중슬립 간섭 실험 전자로 하는 거는요. 지금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냐면 전자뿐만 아니라요. 지금은 퓰러렌 압니까? 퓰러렌? 축구공 모양 탄소 60개로 이루어진 거. 예, 그거도 간섭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100몇 개, 200몇 개 정도 탄소로 이루어진 그 화합물도 그 파동성을 보이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사로 막 이런 말 떴었어요. 고양이로 이중슬립 간섭 실험을 했다. 그래서 그 거의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 크기의 분자면은 고양이와 진배 없는 것으로 전자보다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 거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지금 되었다. 요 로버트 크리스라는 사람이 약간 빅픽처를 그린 것 같아요. 요걸 하고 책을 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책을 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 10가지 해가지고 이제 책을 내서 우리 학교 도서관에 없길래 신청해놨습니다. 네, 나중에 오면 한번 읽어보죠. 저는 그 책 소장이 이제 그 취미라 가지고 그 사놓고 안 읽은 책들이 많은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 그냥 필요한 부분만 몇 개 읽어봤던 이런 책인데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문제 2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2021년 9월 고3 모의평가 1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금속판에 초록색 빛을 비추어 방출된 광전자를 가속하여 이중슬릿에 입사시켰더니 형광판에 간섭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금속판에 빨간색 빛을 비추었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고요.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자, 이 실험이 오묘합니다. 약간 복합적인데요. 여기는 광전 효과죠.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온. 요거는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실험이고요. 이때 나온 전자로 이중슬립 간섭 실험을 했어요.
전자의 파동성. 이건 전자의 파동성을 또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입자성과 전자의 파동성을 보여주는 실험을 동시에 하는 이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광전자의 속력이 커지면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줄어든다 했는데 물질파 파장은 mv분의 h죠. 네. 그럼 요 h는 상수고요. 계속 전자로만 비교하니까 전자의 질량도 상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광전자의 속력이 커지면 물질파 파장은 작아지겠죠. 예.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초록색 빛의 세기를 감소시킵니다. 그럼 빛의 세기는 광자의 뭐다? 개수. 개수입니다. 개수. 그럼 초록색 비쳤을 때는 전자 튀어나왔죠? 그 전자로 간섭 실험을 했고요. 근데 빛의 세기를 감소시키면 튀어나온 전자의 수도 감소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간섭 무늬 자체가 약해지겠죠. 밝기가 전체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밝은 부분도 그 전보다는 어두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 이건 통행료입니다. 200원. 200원. 빨간색 비추면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빨간색은 던져주는 돈의 액수인데 200원보다 작은 돈이란 거죠. 100원짜리나 50원짜리나 10원짜리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원이 100원보다 크다. 기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야, 뭐 진동 오는데. 자, 2020년 3월 고3 학력평가 13번 문제입니다. 3이 3개네. 333. 자, 그림은 동일한 금속판에 단색광 AB를 각각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방출되는 광전자 중 속력이 최대인 광전자 AB의 운동 에너지는 각각 EA, EB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요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각각 EA, EB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거스름돈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A가 거스름돈을 더 많이 가지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단색광 A의 에너지를 HFA, 단색광 B의 광자 한 개당 에너지를 HFB라고 두고요. 금속판의 일함수는 지금 동일한 금속판이니까 W라고 이렇게 두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동수 AB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로 그 에너지 보존식을 적어보면 HFA 던져주는 돈의 액수는 통행료 200원 더하기 거스름돈 운동에너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HFB는 통행료 200원을 제외하고 EB만큼 들고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데 문제 조건이 EA가 EB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진동수가 FA가 FB보다 크겠죠. 그래서 A의 진동수가 B보다 큽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물질파 파장은 A가 B보다 크다 했는데 아닌 것 같은 느낌이긴 하죠. 근데 자, 이것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공식처럼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 물질파 파장으로 운동 에너지를 표현할 때 그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으로 또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운동 에너지를요 운동량으로 표현해서 쓰는 게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2n분의 p 제곱이라는 요 식을 여러분 공식처럼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요 식은 대학교 가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식이에요. 운동량으로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면 유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n분의 p 제곱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잘 알아두고요. 요걸 다시 정리해 보면 2n분의 1에 요 p는 람다분의 h가 됩니다. 요거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요 h는 상수고요. 요 m도 상수입니다. 따라서 요 운동 에너지는 물질파 파장으로 따지면은 람다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 문제에서는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A, B 중에서 누가 크다고 했어요? A가 크다 했죠? 그러면 이 파장은 누가 더 길어야 되겠어? B가 더 깁니다. 이렇게 이제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누가 크고 작은지를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그 비례식을 세워서 B를 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래조래해서 니은은 틀렸고요. B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이거는 광자의 뭐다? 개수라고 딱 떠올리고요. 여러분은 항상 광전 효과를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세기를 증가시키면 더 개수를 많이 던지는 거예요. 예, 개수를 많이 던지더라도 한 아이당 한 개의 돈만 받죠. 그렇기 때문에 돈의 액수를 늘리지 않는 이상 거스름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기를 증가시켜도 EB는 그대로겠죠. 예, 거스름돈은 똑같이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500원짜리 100개 던지다가 200개 던진다고 해서 한 아이당 1000원씩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한 아이당 무조건 500원씩 받습니다. 받는 아이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거스름돈은 변화가 없다. 기만 기니까 1번이 답이 되고요. 1번이 답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질문 좀 이따 받고요.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하면은 이제 물리학원이 마치게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